네,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를 두고 남북 한의 완전한 단절에 대한 선언적인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지 않고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난 2020년에도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가 있는데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를 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연결, 경제협력, 교류협력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먼저 북한의 어제 행동의 의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지난해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때 대남 정책, 통일 정책 전환을 선언했어요. 네. 그 선언의 이제 핵심이 자기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게 전혀 성과가 없고 오히려 남한에서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 흡수 통일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또 주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런 상대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했다. 그 결단은 지금까지 그 축적되어 온 교류 협력의 역사, 네. 뭐 통일의 역사, 뭐 화해 협력의 역사 이걸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이제 폭발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의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온 것 같다. 그래서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게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이런 폭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때도 굉장히 대응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다시 이제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불가역적인 단절을 우리는 추구한다.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남북 관계 단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단절을 지금 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어제 도로 폭파의 맥락과 또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폭파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는 렉서스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이 차량에 타고 있었고 현장을 시찰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다고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폭발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에서 매우 가까운 비무장지대이거든요. 예. 거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접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어떻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검정색 SUV가 우리 측에 어떤 포착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호 차량,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1호 차량으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 직접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방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상이 어렵다. 그런 점이 있다. 다만 굳이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어떻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군단장급 지휘관이 검정 차량을 이제 운전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만약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동하면 차량 한두 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경호 차량도 같이 목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정색 SUV가 한 대 정도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그런 추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남북 연결도로를 끊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TNT라는 폭탄을 이용해서 더
더더군다나 우리 군의 감시 장비가 촬영이 되는 MDL 근처에서 폭발을 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를 좀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역사를 좀 짚어보자면 2008년도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라던가 또 18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또 앞서 말씀드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폭발을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북한은 또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한 국가고 또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공을 해왔지만 이제는 통일, 동족, 화해 협력 이런 개념은 이제 완전히 뿌리쳐 뽑겠다. 그걸 이제 가장 또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이제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보면 사실 그 개성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처럼 이게 폭발의 어떤 규모라 그럴까? 네. 범위가 그렇게 넓고 크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규모 지역에 이제 폭발을 했는데 어떻든 북한은 저 보여주기식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남북 관계 단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폭발 장면이 사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워낙 상징적인 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주목을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북 간에 이제 연결된 그런 연계고리를 다 이제 제거하는 차원에서 크고 작은 폭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제는 특별히 더 남북 교류 협력 또는 화해 협력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주목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북한이 도로를 폭파하고 이 폭파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자 노동신문에 도로 폭파 내용은 없었고요. 또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내외 매체에서 모두 이 폭파 소식을 다루지 않은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걸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신문 일면에서 계속 이제 대남 적대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거의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군 입대를 지금 탄원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폭발 장면을 이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측의 그 촬영 요원이 그 현장에서 그 촬영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되었거든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공개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장면이 특별하게 북한 주민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갈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한 것도 많이 봐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동족도 아니고 통일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연계고리를 지금 차단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그걸 단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어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북한은 이 연결도를 폭파하고 여기에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 이것도 공언한 바가 있는데 앞서서 지금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대전차 장벽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요새화 공사를 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의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단순히 폭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높은 방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하고는 정말 더 이제 이 단절을 공고하게 하겠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불가역적인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상호 어떤 오판, 오해에 의한 그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군사 분계선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 군사 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의도하지 않게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확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는 이 확전을 좀 막는 차원 또 우발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의 대전차 방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극단적인 해석을 하자면 지금 북한은 계속 이제 어떤 그 포위 의식, 자기들이 포위 당해 있고 언제든지 이
이 우리 대한민국 군대 또는 미국과 한미 어떤 연합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지금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최소한의 어떤 방어 장치로서 이 방벽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현대전의 성격을 고려하면 저 방벽이라는 게 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뭐 이렇게 보병이 앞서서 네. 이제 뭐 북한을 침공하고 이럴 때는 방벽이라는 게 일정 그 공격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뭐 드론 전쟁이고 뭐 각종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방어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남북한의 단절의 어떤 의미, 이걸 좀 더 부각시키고 또 이 불가역적인 그 남북한 연계고리를 끊는다는 그런 어떤 선언들을 보다 이렇게 실전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대전차 장벽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전에서는 좀 맞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 탈북하신 분들 과거에 이제 경로들을 그 정리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사실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그 이렇게 넘어온 탈북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네. 몇 명이 소수가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 탈북을 하려면 탈북하는 그 경로는 굉장히 은밀한 곳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도로를 통해서 다 노출될 수 있는, 자신이 그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탈북한다는 것은 그런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북을 막기 위한 용도다. 그거는 저는 조금 그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단됐던 접경지 안보 관광은 하루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이 그 휴전선 인근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괜찮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확전될 가능성, 이걸 제일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군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북한의 그런 이제 징후는 없고 아직은 이제 통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이제 그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북한이 경고도 했지만 우리 군 당국도 모르는 무인기가 다시 또 북한의 영공에 또 침투를 하거나 또 북한을 더 훨씬 더 자극시킬 수 있는 또 충동질할 수 있는 그런 또 대규모 전단이 또 북한 쪽에 뿌려지거나 이 정말 이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런 또 북한이 이게 그 북한의 인내심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또 어떤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북한도 아마 이제 이 격추 이제 포격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무인기를 격추하는 그런 그 포격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총격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또 군 당국이 그 사소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완벽한 관리 통제가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지금 서울에 모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감시하는 새로운 다자체제, 그러니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을 시켰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공동 의지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출범한 의미, 그리고 오늘 성명을 봤을 때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이제 대북 제재 그 모니터링 팀이 지금 해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우리 이제 우방국 중심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다자간 체제를 이제 출범을 시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방식의 대북 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가동되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무력화 상태로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록 좀 반쪽이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의 역할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빠진 상태로 우리 이제 한미일 중심으로 대북 제재 메커니즘을 이제 이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행을 감시하는 어떤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에도 보여주면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